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우리 의미심장해 봐야 됩니다. 예, 예. 자,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정상은 누굴까요? 전두환 대통령이잖아요. 맞아요.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예. 취임한 지 13일 만에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어요.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초청을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이거 뭐 여기 이미 예. 사진 나와 있어서 아르헨티나의 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많은 우방국 정상들을 제치고 왜 이 밀레이 대통령을 제일 먼저 초청을 해서 만났을까요? 바로 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네. 이분은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예, 경제학자가 이제 정치인이 돼서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말이 하도 험하시길래 저는 정치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경제학자였군요. 이분이 2023년 아르헨티나 대선 유세를 할 때 네. 전동톱을 들고 다니면서 예. 야, 퍼주기식 독재 끝장내겠다.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부처 공무원 절반으로 다 삭감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반으로 자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 전동톱을 들고 유세한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이 밀레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예. 우리가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받은 사람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나오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정광훈 목사도 부부가 초청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전용진 회장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런 사람들 얘기는 하는데 정광훈 목사는 보도를 안 하죠. 거기다가 정광훈 목사는 그냥 초청만 받은 게 아니고요.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에 면담을 하는 걸로 일정까지 잡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청돼서 가서 트럼프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서 트럼프 일기 때 가장 많은 후원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한테는요 트럼프가 당연히 뭔가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판이 벌어진 겁니다. 자, 정광훈 목사를 초청한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우리가 뺄셈의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청을 하고 면담을 한다는 건 뭐냐면 광화문 태극기 시위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고도의 이 외교 행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 같은 저런 기레기 언론들, 뭐 KBS, MBC 같은 이런 언론들이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KBS보다는 JTBC로 해주시면 JTBC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밀레이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 지금 현재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네. 프란치스코 교황에다가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 밀레이 대통령이 저 유혈 독재 공산주의자들과 친한 더러운 좌파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옳은 소리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밀레이 대통령이 실제로 취임 직후에 아주 인플레하고의 전쟁, 초강력 긴축 정책을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은 강도와 같고 재정 적자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방송하지 않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인플레와의 전쟁 선포했잖아요. 바로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진짜 몇 년 전이요? 1980년이니까 25년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전동톱을 들고 나타났던 이 밀레이 대통령이 딱 취임식 날
그 아르헨티나 정부 부처가 18개인데 예. 중앙정부 부처를 9개로 다 부셔버렸어. 통폐합해버렸어요. 아유, 태극기 휘날리님 후원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무원 7만 명을 해고를 했어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수백 개 제품 가격 상한제 같은 반시작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기해버렸고, 이야.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러당 페소화 가치를 50% 이상을 평가절하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휘발유에 지급하던 각종 보조금을 대폭 없애버렸습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저기 다 포퓰리즘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걸 해냈군요. 제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때 그 현지 교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호텔에 가서 절대 국제전화 걸지 마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했고 하는 걸 이제 그 회사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국제전화로 그 저 회사에다가 이제 오늘 뭐 하고 내일은 뭐 할 예정이고 뭐 하고 하죠. 예. 며칠간 그걸 했는데 호텔비보다 이 그 국제전화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이제 깡통을 차니까 네네. 국영 전신 전화 회사를 뭐 외국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가머니설로 막 팔아먹지만 딱 외국 자본에 넘어간 다음에 계속 그 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예, 예. 야, 불편하면 너희들이 깔던가. 그 다음에 이 그 페론 시절에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늘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우체국에 뭘 이제 우편물을 붙이러 갔는데 아니 뭐 우편물 붙이러 오는 고객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뭐가 바글바글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노닥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공무원들이야 이게. 이거 다 잘라낸 거예요. 이 밀레이 대통령이 전동톱 들고. 그랬군요. 네. 아유, 체리티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아르헨티나의 그 월간 인플레이션율이 네. 25.5%에서 2.7%로 크게 낮아졌어요. 10분의 1로요? 예.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네. 분기별 기준으로 정부 재정 흑자를 달성했어요. 허허. 말하자면은 아르헨티나판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네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밀레이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는 바로 이 자유우파 정책을 시행하는 밀레이 대통령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했으면 네.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안 돼 있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취임식 자리에 초청받지 않았을까요? 그러겠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청한 외국 다른 정상들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기 그 취임식에 지금 초청한 사람 중에 예. 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동유럽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유우파 대통령입니다. 여기저기 트럼프군요. 그 다음에 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여성 총리인데 이 사람은 또 서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이분도 아주 자유우파 정책이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전 세계는 아주 이 그 공산주의 좌파 이런 거 박살낸다라고 하는 지금 이 정치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요 어제 우리가 분석을 했듯이 지금 뭐 그 이재명과 뭐 윤석열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국내 좌파, 북한, 중공의 이 3자 연합의 싸움이에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전 이 구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트럼프 당선인이 그냥 뭐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미 이분이 대선 유세 때부터 아주 준비해온 프로젝트 2025라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2025를 알면 네. 우리가 보수우파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답을 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박빙으로 예측됐던 그 선거에서 예. 해리스를 아주 트럼프 후보가 크게 이겨가지고 네. 선거인단에서도 이기고 전국 득표에서도 이겨서 네. 완전히 당선이 이겼죠. 된 데다가 거기다가 이 역대 가장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 예.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9명인데 그 9명의 대법관 중에 보수 성향이 6명, 예. 좌파 성향, 진보 성향이 3인 체제로 구성이 돼가지고 압도적으로 보수 우파 진영이 그 힘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역대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당선인이 외친 게 뭐예요? 메가라는 거죠. 마가. 우리는 뭐 마가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식 발음으로 하는데 메가라고 그러는데 네. Make Great America.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네, Make America Great America Again. 예. 자,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이 마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프로젝트 2025라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파 장기 집권을 목표로 미국의 연방 정부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이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대단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이 그 프로젝트 2025에 트럼프의 측근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당선인인 제임스 벤스가 예. 이 프로젝트 2025의 서문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2025는 사실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핵심이 뭐냐?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복귀하시면 이제 우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전략에 의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우선 트럼프 2기 집권과 동시에 미국 행정부를 우파 성향으로 대거 개편을 한다. 그리고 개신교적인 가치를 사회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략입니다. 예.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그 저 사진에 나오는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이 지금 헤리티 대단 회장인데 이 사람이 2021년에 부임을 해가지고 네. 이 벤스 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럼 젊겠군요, 나이가. 네. 그래서 헤리티 대상을 트럼프주의의 제도화에 전념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개편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바로 이 케빈 로버츠가 이끄는 헤리티 대상이 바로 이 사실상 트럼프의 전략진 역할을 했는데 네. 이 프로젝트 2025를 통해 가지고 보수 그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은 정책 지원집이 있습니다. 900쪽이나 돼요. 이게 그 보수의 약속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제목이.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이 그 패권 전쟁을 벌이는데 미국 힘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약하다. 동맹국 당신들도 참여를 해라. 동맹국 중에서도 일본, 특히 한국, 호주 뭐 이런 그 나라들 참여해라. 그리고 방위비도 더 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거꾸로 때린다.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이제 이 연방 대법원이 뭔가 문제가 제소가 되면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예. 여기서 계속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랬어요. 그 연방 대법원이 우리로 치면 헌재 정도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목한 게 뭐냐? 야, 이 연방 대법원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바꾼다. 그래가지고 이 연방 우리로 치면 이제 헌재를 9명 중에 6명을 우파로 바꾼 거예요. 그 우파로 바꾸는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 사진에 나오는 레너드 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 레너드 리오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도 프로젝트 2025에 이제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연방 대법원에
보수적인 판사를 진입시키는 사법 반혁명 운동의 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예. 어떻게 되냐? 우선 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비영리 그룹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이 보수주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막 수십억 달러를 모금을 해요. 어허. 이 사람이. 어허. 간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야, 수십억 달러면 여러분 몇 조 원입니다. 예. 몇 조 원. 돈이 액수가 달라요. 지금 그 대한민국에 돈 넣는 사람 지금 돈을 아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분들 돈은 체제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 휴지 조각 돼요. 어차피 할 거 예. 미국처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선 미 연방대법원이 그 어떤 데냐면은 뭐 낙태라든지 네. 사형제 문제라든지 총기 소유라든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든지 예. 동성 결혼, 예. 공공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민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최종 심판하게 돼 있어요. 예. 따라서 9명의 대법관 중에 5명 이상이 어느 쪽 선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사회가 막 그냥 좌파 우파로 막 출렁출렁해요. 예, 지금도 그래오고 있죠. 예. 예. 근데 미국 연방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대법관 중요합니다. 중에 이게 한 분이 그 결혼이 생길 때마다 이 보수 진영과 좌파 진영이 누구를 넣을 것이냐 예. 가지고 막 거의 뭐 전쟁을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판판이 좌파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에서 아주 사법 좌파주의가 만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판이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에 좌파 성향 학생들이 아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이 망했다. 그래가지고 보수파적인 그 로스쿨생들이 여기에 예. 반발해가지고 1982년에 예. 단체를 하나 결성을 해요. 그 단체 이름이 법과 공공정책 연구를 위한 연방주의자 협회라는 겁니다. 오. 이 단체에 이 공화당 그 후원자인 그 여러 그 코크 형제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코크, 찰스 코크, 이 사람들은 그 네덜란드계의 그 이 부자들인데 어허. 이분들이 그 공화당에 막대한 헌금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여기다가 자금을 지원했어요. 아 너희들 하는 일이 옳다. 예. 여러분 우리 이거 돈 가진 사람들 좀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예? 돈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소위 말하는 뭐 참여연대 민변이라든지 예. 뜯기는 돈들 예. 이제 만약 이재명 집권하고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세시에 강요하면요 여러분 재산 다 뺏깁니다 진짜. 그런 의미 그냥 투자를 하세요. 바로 이런 사법 반혁명 운동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대법원의 좌파적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 사법 반혁명 운동을 이끌기 시작을 했는데 예. 1991년도에 예. 저 아주 클러런스 토머스라고 하는 저 이 흑인 판사가 아주 저때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보수파들이 뭐 그때 뭐 저 사람이 뭐 젊었을 때 뭐 누구하고 뭐를 했느냐 말하지 막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이를 실효탄으로 해서 보수파 판사의 연방 대법원 진입이 러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에 존 로버츠, 2006년에 세뮤얼 얼리터, 2017년 뭐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예. 아주 이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좀 헌법재판소 저런 식으로 그냥 강치에 나서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요 사람이 브렛 캐노버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트럼프 1기 때인 그 2018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을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좌파에서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법 반혁명 운동의 사람들이 적극 이 사람을 밀어가지고 이 사람이 연방 대법관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연방 대법관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역전이 되고. 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베러스라는 사람이 또다시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 인해서 현재 연방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보수 6명, 좌파 3명으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야,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아십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아니, 한국의 근현대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미국의 보수 역사까지. 예. 저 브렛 캐너버라는 사람은 뭔 사람이냐? 아주 이 사법 원전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지금 헌법에 말이야 그 쓰여진 문자의 원래 뜻대로 미국 헌법을 해석해야 돼. 미국의 그 수정헌법 그대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의 위반자들이 낙태권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현재 판사들도 낙태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시키는데 이 주역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레너드 리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법계에 레너드 리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예. 그래서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그 진보 좌파들 3명밖에 안 돼요. 이제 보수 우파가 6명을 차지해서 이제 뭐 좌파들이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해도 다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다 제동이 걸려요.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 이거 위헌이야 판결을 내렸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이것도 정부가 패소시켜 버렸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 이런 거 서비스를 제공을 거부를 하면은 이게 걸렸는데 그 전에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벌금 물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 다 이제 정상 회복이 됐습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연방 대법관을 보수 일색으로 구성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부를 개혁하는 싸우려면 우리 우리법 연구에 막 이런 데로 사법부 엉망돼 있잖아요. 그거 다 이런 이런 방식으로 방식으로 해야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안 그러면 무슨 수로 싸워요? 아니 지금 한남동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서 그 강추위에 그냥 뭐 주거리에 있는 그 뭐 따뜻한 핫팩 하나 가지고 덜덜 떨면서 컵라면 먹어가면서 지금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좀 떨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특히나 이제 2030 청년들이 아니 그 젊은 청년들이 머리 깎아가면서 지금 거기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역사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도 정말 노력 많이 했죠. 뭐 성과가 없느니 뭐느니 그랬는데 지금 그 극한 상황에 오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나라 지키겠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대기자님 덕분입니다. 대기자님께서 그 전두환 강의하시고 이승만 대통령 강의하신 걸요. 아니 이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알아요. 그 내용을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죠. 외쳐오신 게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군말할 거 없습니다. 프로젝트 2025의 핵심이 뭐냐?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거다. 왜 그랬느냐? 이 프로젝트 2025 입안자들이 이제 제일 먼저 고민한 게 뭐냐면, 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왜 그 바이든한테 졌을까? 이걸 냉철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론은 뭐냐? 트럼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파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수의 가치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프로젝트 2025의 핵심은 뭐냐?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이런 데 치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지금 보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CPEC 같은 데 가보면은 청년들 인재가 그냥 줄을 서 있어요. 현재 아주 그 중에서 엄선된 인재 5,000명이 확보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이 인재가 5,000명만 확보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헤리티지 재단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114개 우파 비영리 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체에서 그 많은 이제 보수파 청년들을 다 인재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전공은 뭐고
뭐 그 하기는 뭐를 했고 이 친구는 특기와 장점이 뭐고 막 이래가지고 이들을 보수파계 의원 보좌관으로 집어넣고 보수 진영 선거 캠프에다가 집어넣어 훈련을 시키고 트럼프 선거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유, 타이송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선언했냐? 나 취임하면 딱 하루만 내가 독재를 하겠다. 하루만 독재? 어우, 하루짜리 독재가 약간 좀 이상한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돼서 취임 선서한 다음에 그 문서에다가 뭐 40몇 개를 서명을 할 건데 그 서명하는 게 독재다. 미국을 좌파 일색의 미국 연방 정부를 우파 일색으로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겁니다. 유경준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수파 혁명을 선언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선거에 승리한 그 순간부터 보수파 인재들 지금 여기 이 114개 보수파 단체에서 이 모은 정말 이 존재들을 어딘가에 식사리에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죠.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프로젝트 2025에 의해서 트럼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작전을 시작하는데 그 작전의 첫 번째가 뭐냐? 대통령 발목을 잡는 이 좌파 고위 공무원 5,000명을 교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좋다. 이 사람들 다 해고하고 지금 이 114개 단체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 친구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칼이 뭐냐? 바로 스케줄 F라는 칼이에요. F는 또 뭘까요 또? 스케줄 F가 뭐냐?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재임 때인 2020년 10월 21일 날 행정명령 13957호에 서명을 했어요. 이게 스케줄 F라는 거예요. 이 스케줄 F는 뭐냐? 이 헌법 조항을 보니까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연방 공무원의 신분을 정무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방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됐잖아요. 임기가 보장되는데. 근데 정무직으로 가면 임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저 좌파 공무원들을 다 해고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5,000자리를 보수파 인재로 다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스케줄 F예요, 여러분. 대단한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팩트 사실 검증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2020년 10월 21일 날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2주 뒤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3일 후에 이 행정명령 스케줄 F를 폐기 처분을 했는데 이걸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통해 가지고 좌파들이 엄청 이 주사파들이 전부 신분을 속이고 우리 지금 고위공직에 대거 알바끼리 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 공직 사회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그게 그렇구나. 또 군자산의 약속이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그 진단을 해드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뭐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사법계, 문화계, 행정부 심지어 뭐 국정원은 그냥 놔두고 군부는 그냥 놔뒀겠습니까, 여러분? 야, 트럼프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일기 때 계속 시행착오만 했어, 계속. 야, 이게 왜 이래? 왜? 알고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좌파 그 연방 공무원의 고위직들이 계속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이 발목이나 잡는 이런 좌파 이 소위 말하는 이 그 안티 아메리카 공무원들 그렇죠. 다 집으로 보내겠다. 그게 스케줄 F다.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 2025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실 공무원이 나라 부강하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이걸 뭐 예. 나는 좌파니까 나는 우파 대통령의 명령 안 들어 이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거. 예. 트럼프 당선인은 네. 좌파 성향의 기득권 관료를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1기 재임 때 네. 자신의 정책이 지금 계속 그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이 고위 공무원들을 습지대 거주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혹은 예. 딥스테이트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스케줄 F,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 스케줄 F뿐만이 아니라 정부 효율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일론 머스크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어.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그 밀레이 대통령 전동톱 들고 나타난 사람을 왜 제일 먼저 불렀는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미국 연방정부의 이 공무원과 필요 없는 조직을 예. 밀레이처럼 내가 전동톱으로 그냥 절반을 썰어버리겠어 라고 지금 선언하기 위해서 밀레이 대통령을 제일 먼저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머스크가 딱 자기가 효율부에 내정됐다는 얘기 듣자마자 공무원들 절반 잘라버리겠다 그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면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를 포진시키고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고위공무원 취임과 더불어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스케줄 F와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머스크를 갖다 앉혀놓은 겁니다. 아니 이런 내용을 우리 언론들은 보도 안 하고요. 그냥 일론 머스크 뭐 완전 별난 사람 막 가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을 해고하겠다. 이런 아주 결과물 그것만 보도하고 전체 맥락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냥 머스크 미친놈, 트럼프 막 가는 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대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 미국의 이 연방 그 헌법이나 이런데 다 그 있는 조항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복급 이상 고위정무직이 4,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연방 각 부처 공무원이 5만 명 정도 돼요. 바로 이 5만 명이 스케줄 F의 대상이에요. 일각에서는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수십만 명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그 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보수 인재들로 다 채우기 위한 훈련과 준비가 다 돼 있다. 해고된 빈자리를 우선 미국을 우선하는 미국 우선 정책을 추정하는 보수파 인사들로 채운다는 계획을 이미 다 트럼프는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런 거 입도 뻥끗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기레기들이라 그러니까 기레기들도 있고요. 그때 군자산 약속 어제 강의해 준 것처럼 그걸 통해 가지고 언론 노조가 그 좌파로 접촉된 언론 노조가 이미 저희 연차 전후쯤에 제가 MBC 들어갈 때 고정순 연차에 무조건 다 의무 가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다 언론 노조가 한 차장급 이하, 부장급 이하는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트럼프 혁명입니다. 트럼프가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혁명이냐? 빨갱이 치우기 혁명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1980년에 국보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국보위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그 당시에 1980년에 이 전두환 장군을 따라가지고 저기 집권한 50 세력이 왜 국보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 뭐 삼천교육 때도 했지만 공무원들도 뭐 대거 막 내쫓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만약 그렇게 지금 안 했으면은 뭐 그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금 무조건 낮추고 막 했던 그런 정책들 하나도 안 되죠. 못했을 겁니다, 진짜. 트럼프는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판 국보위가 바로 프로젝트 2025다 이게. 그걸 위해서 딱 하루만 나는 독재를 하겠다. 아주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는 무죄다! 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할 거예요. 프로젝트 2025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저감 조치 폐기한다. 환경보호청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연방해양대기청 해체를 추진하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내용을 담은 2009년 EPA 보고서 철회한다. 이를 기반으로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할 권리를 폐지하겠다. 이산화탄소는 무죄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 위기론 이게 다 사기극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이제 박덕순 교수가 그동안에 줄기차게 얘기를 줄기차게 그것도 저희 팬인드 마이크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 폐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요? 연방 그 준비제도가 지금 뭐 한국은행은 없어. 금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기 순환의 원인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때문이다. 야 이게 법적 근거가 뭐야? 니네들이 지금 뭐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야? 예. 이게 무슨 중앙은행이에요? 전부 12개 저 일반 은행들인데 그래가지고 연준은 폐쇄를 하겠다. 법인세율 인하를 주된 경제정책으로 제시를 했고 앞으로 인구조사국, 경제분석국, 노동통계국을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 통계분석 직무에 정무직을 다수 배치해가지고 보수적 가치와 부합하는 조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지금 미국이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완전 파격적인 그런 혁명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예. 우리가 만약에 한국은행을 없애버린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내용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반한 결혼 가족의 정의를 유지하겠다. 지금 미국은 뭐 개판 5분 전이잖아요. 뭐 무슨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를 않나. 뭐 미국 디즈니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디즈니 그 만화 영화들 보면은 저 말도 안 되는 뭐 얼굴 까만 백설공주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보는 그 모든 어떤 그냥 만화인데 동화고 만화인데 그걸 PC로 그냥 번복을 해놨잖아요. 프로젝트 2025는 성경에 기반하고 사회과학으로 뒷받침되는 결혼과 가족의 정의를 유지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를 시키고 오바마 케어에서 보험으로 보장하던 피임약의 보험 적용을 취소를 하고 미국 공교육에 연방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학부모의 권리를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해체한다. 야, 파격이네. 그 다음에 그 성인물을 전면 금지한다. 예를 들면 뭐 포르노 같은 거 이러한 것을 만드는 개인과 기업은 기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기독교적 논리에 입각해서 강경하게 탄압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 LGBT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 LGBT 그러면 레즈비언, 이게 게이, 뭐야?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뭐 B는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이건데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폐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허용한 트랜스젠더의 군입대 및 군복무를 금지를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트랜스젠더 군인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아마 옷 벗어야겠네요. 트랜스젠더 군인들 모두 추방당할 겁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 그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가부 폐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저항해서 못하고 있고 민주당이 법을 안 바꿔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령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 대법원을 보수주의적으로 6명을 바꿔치기 하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수지 와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어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2번이나 만들었어요. 레이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별명이 얼음 아가씨예요. 아이스레이디? 아주 박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아주 산산히 깨부수고
예. 트럼프가 완승을 거두는 이끄는 때 공신 중에 공신이 바로 이 수지 와이스인데 네네. 이 수지 와이스에게 당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달라. 그러니까 수지 와이스가 그냥은 못하겠고 나도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하면 내가 하겠다. 아니, 무슨 조건이 뭐냐? 건가요? 대통령 접견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만나면 안 되고 하는 거를 내가 결정하겠다. 야, 이걸 그 권한을 나에게 인정을 해주면 내가 비서실장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정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인데요. 간단치 않습니다. 왕 실장님이네 진짜. 왕 실장. 예. 특히 이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장은 네.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인사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하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예. 입법 과정에서 의회 수뇌부하고 깊이 협상을 이끄는 실세 중에 최고 실세예요. 문제는 트럼프 일기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을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4번이나 바꿨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라인스 프리버스라고 하는 네.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게 또 트럼프하고 또 싸웠어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성장군 출신인 존 켈리로 바꿨어요. 어허. 이 사람하고도 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 의원 출신인 믹 멀베이로 바꿨어. 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마크 메도우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또 바꿨어.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이게 트럼프 이 생각을 트럼프의 이 보수적 가치를 이 사람들이 다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프로젝트 2025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숨에 다 그 깨부수고 미국을 이제 보수주의 혁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정말 성골 중에 성골,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 그야말로 대표 선수 중에 대표 선수들을 지금 픽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다 프로젝트 2025 참여자들을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 백악관 예산관리실 실장 지명자인 러셀 바우트.